아, 안녕하세요. 네. 2021년도 캡스톤 디자인 중간 발표를 이제 오늘 하게 됐고, 대부분 조에서 인원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성룡조교 인원 체크 혹시 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별로 잠깐 우리가 12조에다가 13조죠? 네, 캡스톤 맞습니다. 어타키까지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3명씩 들어오면 39명이네. 오늘 교수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인원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어, 또 오늘 이번 학기는 초반에 그 대주제를 에너지 절약형 기계 시스템으로 정했다가 또 기계학회 또 그 대회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는 조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학회 규정상 6명까지밖에 참석이 안 돼서 그 과정 때문에 우리 조들이 대부분 7명 아니면 8명이다 보니 그 주제를 중간에 바꾼 조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기존 주제를 그대로 했을 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교수님들도 지도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우리가 늘상 하던 이 7주차에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모든 조들이 발표 자료가 잘 준비됐다고 들었고, 교수님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잘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듣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2분 정도로 2분에서 3분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한두 질문 정도 하고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동영상을 조교가 일괄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 체크 혹시 거의 끝났나요? 일단 중간에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2명 정도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그 학생들도 조원 다른 조들에 대한 동료 평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도 다 수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 말씀으로는 제가 3시에 외부 손님이 오셔서 미팅을 갖게 돼 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시까지 있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 계신 교수님들께서 조금 질문도 좀 해주시고, 진행은 조교가 주로 할 거라서 조교가 진행을 쭉 해주길 바라고, 마지막에 조금 클로징을 좀 대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교가 순서대로 우리 중간 발표 PPT를 재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3조 발표를 맡은 조장 경윤진입니다. 분산 자가 발전 자전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입니다. 이번 연도 캡스톤 디자인의 대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하여 분산 발전 방식을 소주제로 삼았습니다. 분산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분산 발전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동일한 곳에 있어서 전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발전기가 향후 감소 및 폐지 예정으로 기존 집중 발전 시스템에서 분산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분산 발전의 중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제의식과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 원인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분산 발전 시스템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정의문은 문제 원인도와 동일한 흐름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 집중 발전 시스템의 문제, 전환 시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경 기술과 선행 연구 조사입니다. 스마트 타이어 유사 연구 사례이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아이디어의 구현에서 에너지 변환 장치의 위치와 다른 이동수단 및 제품에 대해 설계 변경이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려 합니다. 다음의 선행 연구들은 사람의 손과 발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동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용 제품입니다. 어전류 효과를 이용한 제품으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향후 제품 제작 시 전선의 위치, 일체형의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창출과 발전입니다. 아이디어의 창출 및 발전에 앞서서 설계 제안 요소를 경제, 환경, 안전 분야로 나눠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도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하여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형태학적 분석법에 적용했습니다.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중치 순위법에 적용하였습니다. 가중순위 비교를 통해서 솔루션 2번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된 솔루션 2번의 계략도입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따릉이를 기준으로 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치를 도출해냈습니다. 또 좌측의 통계자료를 보아 앞으로 공유자전거의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적용 시 기대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분산 자가 발전 환급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이에 호응하는 소비자층이 두터울 것으로 기대됨을 보여줍니다. 또 기존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학적 설계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적 조건들을 가정하여 모터 동력항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모터의 인가된 전압의 크기가 저항과 모터의 역기 전력보다 작아질 때 전류가 배터리로 흐르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컨트롤러 계통을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가시화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LCD,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회전 속도와 힘 센서, 향후 어플 적용을 위한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과 일정입니다.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전력 생산 모델링을 따라 다음과 같이 향후 제작, 시험, 검토 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트 차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예상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계획하였으며 차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 단계별 예상 해결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도 전반기, 즉 1학기에는 장치 구현에 집중하고 2학기에는 페이백 방식 그리고 어플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3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조장 경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환 교수입니다. 지금 각각 자전거에서 전력을 회수를 하면은 그 회수한 전력들을 다시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된 이게 분산 자가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 대여소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각씩 되게 영업소에서 회수를 해서 그 지역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네, 그 그 대여소마다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자전거 탈 때 옛날 저도 이제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 달리고 충전기 달려도 자전거 탄 적이 있는데 그게 충전기를 딱 접촉하는 순간 되게 부하가 많이 걸려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비탈길 올라가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충전기를 떼서 그때는 좀 힘들게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항상 충전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자전거? 과학적 설계 부분 파트에서 했을 때 평지 등속 주행만 고려했으므로 앞으로에도 그 방법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며 네, 다음 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톤 디자인 11조 중간 발표를 진행하게 될 16학번 이주엽입니다. TNG를 이용한 공기청정 마스크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집단 감염의 무서움과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표시된 테이블은 GT 자료로 세계 마스크 소비량이 평상시 20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는 마스크와 그 쓰레기는 수천억 개가 넘어갑니다. 또한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이 운동 중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저희가 착용하는 KF94 모델의 마스크 착용은 심폐기능에 안 좋은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황사 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임이 증가하면서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며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나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는 반영구적 전원 장치로 높은 접근성과 효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저비용 고효율로 기기적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섬유조직에 대한 적용, 물방울에 의한 마찰 전기 연구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뉴스, 연구 논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살펴본 시장조사와 문제인식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집단 감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될지 모르는 미래의 삶에 대해 현재의 마스크는 한계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마스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양한 주제와 기술에 대해 논의했고 각종 논문을 참고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엄중히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위 테이블에 도식된 결과를 돌출해냈습니다. 특히나 전자기와 마스크의 결합을 고려했습니다. 컨셉과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공기순환을 위해 장착된 팬이 원활하게 호흡을 돕는 컨셉을 생각했습니다. 팬은 자체적인 배터리로 작동되지만 TNG를 통해 얻은 전력이 이를 보강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LG사의 마스크의 경우 최대 8시간의 지속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평균적 업무시간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간이며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TNG로 보완하고 더 나아가 추가로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TNG를 이용한 공기청정 마스크의 핵심 구동 원리는 역시나 TNG입니다. 두 물체가 접촉 시 전하가 유도되는 대전 현상을 이용해 전류를 형성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와 케톤 필름을 통해 전기를 생성합니다. 두 물질은 경제적이고 유연한 재질의 물질이기 때문에 시용 여부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논문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동영상과 같이 정상적으로 전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 개통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 개통도를 설정했고 준수할 것입니다.
기능 개통도입니다. 마스크 착용부터 TNG 적용, 주기적인 필터 교체로 이어집니다. 설계 모델입니다. 마스크 가드에 TNG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DC 컨버터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후 제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메인 배터리를 보조하는 역할로 작용하며 주된 역할은 공기순환 팬 구동입니다. 원활한 호흡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품 설계와 구상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박용태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예. 네, 네. 궁금한 게 두 가지 하고 뭐 제가 봤을 때 있는데요. 우선 그 마찰 대전을 했을 때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PET하고 캡톤이 마찰이 되었다가, 즉 컨택이 됐다가 떨어지면서 전압이 발생을 하는 건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 서로 다른 물질들이 컨택이 됐다가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마찰 대전을 일으키게 할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안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마찰 전기를 발생시킬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따가 또 할게요. 네, 우선 그냥 마스크만 쓰고 있는 경우는 계속 그냥 쓰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해서 마찰 대전을 일으키게 할지 계획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 호흡할 때 호흡기 쪽에다가 이제 마스크 가드 쪽에다가 실리콘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 네. 그 부분 시 저희가 호흡하면서 그 피부와 이제 그 TNG 필름과 이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현상에서 이제 구김이 발생해서 전기를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필터가 지금처럼 마스크에 있는 필터가 움직이면서 어느 다시 고정된 부분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구현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들숨 날숨이 있었을 때 이제 움직이면서 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를 발생시킨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 부분은 실험하면서 좀 착용 부위를 좀 더 고려할 생각인데, 일단 실리콘 부분에다가 적용할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TNG가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정전기를 생각하면 알 텐데 순간적인 전압은 매우 높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몇백 볼트의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전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으로 이용하려면은 그 부딪혔다가 떨었다 해서 전기 발생을 매우 빠른 프리퀀시로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축전기에 축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기초 실험 중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실험하면서 최적화할 예정이라 아직은 좀 네.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서 좀 네네.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감사드리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7조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 발표를 맡은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목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언 소개, 주제 선정 배경, 주제 설명,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언 조직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과 에너지 발전을 접목시키기 좋은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의 중요성을, 구조 부분에서는 기존 어닝들의 문제점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양광 발전 효과는 유류 절약,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산림 조성 등 생각보다 자원적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이 달성되는 2022년이 되면 전력 공급 규모 약 31만 가구, 온실가스 연 54만 톤 감축, 약 5,3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관련 일자리 3만여 개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닝이란 캔버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차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닝은 고정형 어닝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에 무너진 고정형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폭설이 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어닝의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기존 어닝의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동형 어닝이기 때문에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 어닝도 존재하지만 그 역시도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자동 어닝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기존 어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센서 및 일기예보를 이용하고 일조량, 해의 위치에 따라 길이 및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닝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 구조물을 통해 PVC 소재의 막이 고정되어 더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 모듈이 있고 그 아래에 어닝이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아두이노 부품을 먼저 확보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확보한 아두이노 부품들은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우노, 조도 센서 이 세 가지입니다. 차후에 압력 센서, 바람 센서, 빗물 센서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기능으로 먼저 어닝의 부분입니다. 조도 센서 도입으로 전개 및 각도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세기 이상의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수납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전개 후 일정 두께 이상의 눈이 쌓이면 압력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납되는 기능을 탑재할 것입니다. 태양광 모듈 부분은 화창한 날에는 상시 전개하고 바람과 눈, 비, 태풍, 조우 시 자동 수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이드발 부분에서는 화창하거나 바람, 태풍 등 사이드발 전개가 힘든 경우 자동 수납을 하고 눈이 오는 경우 일정 두께 이상 쌓이면 압력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납되고 비, 바람이 불 경우 어닝과 같이 전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간략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납과 전개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비, 바람이 불 때 외부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우산을 보관하거나 우산을 접을 때 몸이 젖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성, 태양광 모듈을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일정 각도 및 길이를 조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한 상점을 기준으로 약 38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한 가정 기준 20% 정도의 전력 효율을 의미합니다. 전체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닝을 수동으로 전개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접는 등 전개하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으로는 어닝의 뼈대를 조정 및 구조물 추가를 통해 더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태양광 모듈 발열 제어 방법을 보완하는 설계를 할 것이고 이후에 CAD와 FEM을 통하여 어닝 및 주변 장치들을 설계하고 해석할 것이고 어닝의 원추형 모터와 아두이노를 접목시켜 어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여 조립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캡스톤 디자인 7조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교수인데요. 그 아이디어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존의 어닝들은 이제 천이니까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혀서 이제 수납이 가능할 텐데, 이거는 이제 솔라 패널 자체가 딱딱한 실리콘이니까 그렇게 접힐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납이 되는 건가요? 네,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상점 내부에 조그맣게 이제 태양광 셀 자체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 부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 뒤 거기 그 옆 부분에 모터를 달아서 그 구조물이 이제 이제 그 롤링 운동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같이 앞으로 가서 이제 쏟아지는 형식으로 이제 어닝에 견착이 되어 어닝이 이제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건물의 약간 천장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수납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냥 천장에다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질문보다는 사실 이 태양광 발전이 햇빛이 날 때만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든가 뭐 눈이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오히려 태양광 패널을 걷어서 그냥 보관을 해놔야지 태양광 패널을 오래 조금 고장 안 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발표 자료에 어느 상황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눈 올 때, 비 올 때는 걷어들여서 그냥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1 구조의 발표를 맡은 16학번 이문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에서 다룰 주제는 소형 US 로봇입니다. US 로봇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US 로봇이란 해양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닷물과 기름을 분리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목차입니다. 문제 정의부터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는 현재 인류에게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원유가 나오는 지역은 전 세계에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유는 해상 운송을 통해 전 세계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 유류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유출 사고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현재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방제 작업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유흡착제의 경우 유성 폐기물이 발생해 2차 환경 피해 혹은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작업 시 원유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방제 작업도 존재합니다. 유해수기를 이용해 기름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이는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에 적합하며 대형 선박 및 크레인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 대처와 현장 접근성에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방제 작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소형 원격 조정 유해수 로봇의 설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설계 목표에 따라서 설정한 기능과 초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능 개통도입니다. 로봇은 원격으로 모터를 구동해 제어하고 카메라 모듈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송수신할 것이며, 유해수 벨트의 회전을 온오프 시키고 기름 회수 탱크에 센서를 설치해 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기능은 아두이노를 사용하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로 원격 조정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해수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을 회수하는 원리 및 방식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유해수기의 방식 중에서 침유성 유해수기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침유성 유해수기는 침유성 물질을 유막 속으로 이동시켜 기름을 흡착시킨 후 이를 긁어내거나 짜내어 기름을 회수하는 원리입니다. 침유성 유해수기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회수율이 가장 높은 벨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벨트 방식의 유해수 로봇의 단면도입니다. 침유성 소재를 이용한 흡착 벨트에 기름과 해양 쓰레기가 딸려 올라오면 먼저 쓰레기를 수거한 후 스크래퍼나 롤러를 통해 흡착된 기름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한 카메라 모듈로 실시간 영상 송수신을 통해 유출된 기름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로봇의 제어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모터 제어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추후 설계가 구체화되면 적합한 수중 모터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유해수 로봇이 소형이기 때문에 기름 회수 탱크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비접촉 수위 센서를 통해 탱크의 요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CAD 작업을 통한 유해수 로봇의 모델링 초안입니다. 벨트의 회전 방향이 위쪽을 향하는 상향 회전 방식이며 스크래퍼를 통해 기름을 긁어내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 조는 캡스톤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 및 모델링, 자료조사 및 기계적 해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했으며 설계 구체화, 방수 방법 선정 등을 추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간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먼저 하자면 한번 이게 유출 사고가 나면 워낙 대규모라서 이 소형 US 로봇보다는 대형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캡스톤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이어야 되긴 하지만 이 소형 US 로봇의 효과가 좀 아주 크진 않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대형 사고에 대한 유해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현장 접근성 문제라든지 연안 같은 쪽으로 이제 기름이 이제 퍼져서 흘러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대형 유해수기 같은 것에 이제 제한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소형으로 제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해안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 실제 작업하시는 분이나 그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바다 쪽은 이렇게 파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캡스톤이고 아이디어 단계이기는 한데 그런 파도나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있을 때 어떤 뭐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들이 있는지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제품이 뒤집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쪽으로 쪽에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제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배에 달려있는 버지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전복을 막는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지금 한 가지만 하면은 이기환 교수인데요. 이거 왜 로봇을 보내야 되죠? 그냥 유인 배를 보내서 해소가 되는데 로봇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일단 현장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좀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대형적인 선박이 나갈 필요는 제한 접근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형적인 선박이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냥 로봇을 보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연안에 있는 떠내려온 기름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로봇을 이용하면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원유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잠깐 코멘트하면 이게 소형 로봇이니까 뭐 얘를 뭐 1000대, 10,000대 만들어서 거기다가 동시에 딱 급발해가지고 마치 이게 군집 로봇처럼 활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요 조는 이제 코멘트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전원 차단 콘센트 발표를 맡게 된 16학번 나성엽입니다. 저희는 생활기기 콘센트를 꽂은 후 입고 외출하였을 때 집 밖에서 전력을 차단하여 전력 소비를 막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및 소개, 공학 설계, 기대 효과,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 조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모든 조원이 아이디어를 각자 하나씩 제안하고 발표를 거친 후 점수를 매겨 상위 3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시켜 다시 발표를 거친 후 최종 1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시켜 지금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난방기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두 기사 모두 플러그를 뽑지 않아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터넷 조사 결과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에 대해 더 조사를 한 결과 소방청 통계자료에서 1년간 화재 발생 요인 중 부주의, 공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생활기기 콘센트를 꽂고 외출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출했을 경우 집 밖에서 콘센트를 제어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센트를 꽂고 외출하였을 때 집 밖에서 전원을 차단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콘센트를 분리하는 장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전원 차단 콘센트는 기존에 있는 푸시형 콘센트와 멀티탭의 기능을 응용하고 여기에 센서 등을 사용해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데기나 헤어드라이기처럼 손잡이가 있는 제품을 이용할 땐 스마트 전원 차단 콘센트의 연결 후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타이머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 이상 센서의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설정한 시간 후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기기 등과 같이 손잡이가 없는 제품은 바로 핸드폰 어플로 전원을 차단해 줍니다. 스마트 전원 차단 콘센트의 전원이 연결됐을 때와 차단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는 콘센트가 푸시되고 전원을 차단시키면 푸시된 콘센트가 풀리게 됩니다. 저희 장치에는 아두이노,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 LED 전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치에서 알림을 송신시키면 와이파이 모듈이 신호를 받고 아두이노를 작동시켜 사용자가 알림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장치 동작 요청을 보내면 다시 와이파이 모듈로 정보가 송신되고 아두이노가 작동하여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ESP01 어댑터 모듈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ESP01 모듈과 아두이노의 통신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통신을 위해 ESP01 모듈의 속도를 변경해 줍니다. 현재 모드가 몇 번인지 확인하고 기능에 따라 모드를 변경하여 줍니다. 그 후 주변 와이파이 목록을 검색하여 와이파이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의 연결 예제입니다. 코딩을 사용하여 블루투스와 아두이노를 연결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력 차단 콘센트의 기능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휴대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으로 외출 시에도 전력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은 감소되고 타이머 설정 기능과 기존에 있는 제품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는 증가할 거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을 간트 차트를 통해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작을 마무리한 후 개말 발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김도영 교수입니다. 발표 잘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릴레이라는 이미 전자 소자가 이미 있는데 왜 좀 컨셉트를 잡아 빼는 식으로 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두 번째는 샤오미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와이파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센트가 있는데 그런 상용 제품들과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전자제품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다 보니까 콘센트와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을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컨센트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그 전원을 끊는 식인데 내부적으로 릴레이라는 게 있어서 딱 전원을 끊을 수 있는 이미 소자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연결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기계적으로 빼게 했느냐 하는 거가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용 제품들과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PPT 자료 화면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센트가 이제 꽂혀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 자체를 뽑아내는 걸로서 완전한 차단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릴레이도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박강 교수인데요. 지금 이번 그 과제 주제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1년짜리 우리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인데 지금 그 과제 주제가 너무 이제 그 범위가 작고 너무 되어 있는 그 아두이노는 뭐 요즘에 뭐 대학교 1, 2학년생들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그 쉬운 주제를 해서 그 4학년 캡스톤 디자인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2학기 말까지 이제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수업에서 하는 프로젝트 정도 한 과목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 같아요. 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4학년 때까지 배웠던 지식이 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하나 더 코멘트를 하자면 이게 우리 한 19년도 캡스톤에 나왔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평가했을 때 그 콘센트에서 그 커넥터가 퍽 하고 튀어나오는 거, 그거 저희 기계과였는지 전자과였는지 하여튼 캡스톤 페스티벌을 할 적에, 한마디로 20년도는 페스티벌을 안 했으니까 19년도 아니면 18년도에는 제가 확실히 그거를 채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왔던 주제라서, 나왔던 주제 또 하는 게 뭐 금지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 점이 나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길 바라고,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영재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열전을 이용한 하베스팅 시스템이며 소주제는 폭염시 선로 자동 살수기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 제품 목적, 설계, 향후 계획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 종종 나오는 뉴스로 열차 탈선 사고 혹은 열차 운행 중지 뉴스가 있습니다. 열차의 선로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특성상 여름철에 쉽게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선로가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휘는 현상을 선로 자굴이라고 합니다. 선로 자굴이 일어나면 열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탈선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설계나 소재 면에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선로가 60도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사람이 직접 물을 뿌리며 선로를 식혀주는 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살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뜨거운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에너지와 인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살수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두 번째로 온도 측정의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전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여름철 60도 이상 치솟는 선로의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여 시스템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자연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수확하는 기술로 간단히 말해 일상 속 낭비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열전소자는 전기 전도판과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을 연결하면 전기를 생산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로의 큰 온도차를 활용하기 좋고 선로에 부착하기 적합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이번 디자인의 핵심 소재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와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기능 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선로의 온도가 상승하며 외기와 연결된 열전 소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그러다 선로의 온도가 60도 이상의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회로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회로는 신호를 받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선로에 물을 뿌려 선로를 식히고 선로의 온도가 내려가면 전력이 차단되어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앞의 기능 계통들을 토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을 스케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소재입니다. 배터리는 열전으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온도 센서는 선로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기를 이용해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초기 상태는 닫힌 상태입니다. 스프링쿨러의 수로의 개폐를 제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를 통해 온도 센서, 배터리,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게 됩니다. 사진은 열전 소자의 양면에 온도차를 주기 전후입니다. 열전 소자에 손을 대기 전에는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을 댄 후, 즉 온도차를 만든 후 전압이 약 137.8mV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시스템은 실험보다 약 30도 이상의 더 큰 온도차와 선로라는 대면적으로 인해 더 많은 전압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학기에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열전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해 보며 시간과 온도 대비 충전량을 테스트합니다. 스프링쿨러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열전으로 충전되는 전력을 비교해 필요한 선로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또한 아두이노와 관련하여 선로의 온도를 측정하고 솔레노이드를 열고 닫을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합니다. 2학기에는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배터리의 충전과 온도 측정을 통해 전력이 온오프 되는 것을 구현합니다. 충전된 전력을 이용해 스프링쿨러의 가동을 구현합니다. 이후 시스템을 조합하고 버그 수정이나 시스템의 덮개 제작 등으로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12조의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열전 소재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 전류나 그 전압이 사실상 몇 밀리볼트 단위인데 실제로 충전이 가능한지를 뭐 계산이든지 그런 걸 먼저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설계 초기 단계로 전류와 전압이 생성되는 것만 확인을 하였고, 앞으로 그 PPT에서 나왔듯이 전압과 전류를 계산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전압과 전류를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로의 온도가 대략 6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방금 실험한 것은 단순히 체온을 이용해서 이 열전 소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만 테스트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전압도 그에 맞춰서 올라갈 것이고, 더해서 열전 소재를 지금은 하나만 연결을 해놨지만은 이 선로의 면적을 생각해 봤을 때 열전 소재를 얼마든지 더 많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전용량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 되면 그 전압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 전류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조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환 교수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더 많은 전력량이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자에 따라 적정한 온도차가 유지를 해줘야지 그 제일 좋은 효율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소자를 사용할지, 어떤 온도차가 발생할지, 또 온도차를 어떻게 유지해 줄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로에 이제 열전 소자를 부시면 기차가 지나가거나 할 때 충격에 의해서 조금 열전 소자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요. 그거 네, 질문입니다. 네네. 그 열차가 지나다니는 그 바퀴는 선로의 안쪽 부분에만 이렇게 걸쳐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은 바퀴와의 접촉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열전 소자를 부착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열차와의 충돌이 없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0조 발표를 맡은 18학번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셀프 카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동기부여, 디자인, 계획 세 가지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동기부여입니다. 짧은 동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 마트. 장을 보고 나온 사람이 카트를 밀며 거리를 흐려보았다. 장 본 물건을 담아 집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근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점을 찾던 중 노인들이 장을 본 후 마트에서 쓰이는 카트를 집까지 가져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트에서 본 물건들을 혼자의 힘으로 가져갈 수 없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식별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되는 동시에 허리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을 토대로 노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카트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트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그렇다라는 투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카트는 어떠한 점이 불편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카트를 직접 끄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1순위, 카트 속에서 짐을 꺼내 옮기는 데에 불편하다는 것이 2순위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카트는 어느 계층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노인 가구에 제일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뉴스, 기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인 계층에서 불편함을 없애줄 카트는 없을까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자동화된 카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트를 가는 노인과 그 뒤를 따라오는 카트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디자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셀프 카트의 구성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코딩을 통해 사람의 색상을 구분지어 카트에게 사람 추적 기능을 주고 초음파 거리 감지 센서로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오기 위해 DC 모터를 달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짐을 담고 옮길 때 들어가는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프트 장치 기능까지 생각했습니다. DC 모터를 구현화할 때의 제한 조건입니다. 리프트 장치, 최대 적재 하중,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카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계했습니다. 그러한 후 솔리드웍스를 통해 3D 모델링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향후 계획입니다. 제작하기 앞서 예산에 맞는 제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DC 모터 4개, 리프트 장치, 라즈베리 파이 보드, 카메라 모듈, 초음파 센서, 차체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리프트 장치에 중점을 두고 역학 및 외형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향후 모의 실험을 통해 제작하며 완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10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 교수인데요. 질문이 있는데 발표를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뻔한 카트를 만들고 해서 형태나 기능이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공학 입문 설계할 때 문제를 정의하고 기능 계통도나 목적 계통도를 그려서 이 기계가 갖춰야 될 어떤 목적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좀 더 창의적인 형태나 그 기능을 갖는 그런 그 제품이 스케치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창의성이 없이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해서 좀 더 창의적인 제품을 한번 제안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계한 교수인데요. 저도 한마디만. 네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2016년도에 캡스톤 디자인 우리 학과 작품으로 사실 제가 이거 지도한 작품이긴 한데 올인원 스마트 카트라고 작품이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흡사해요. 자율주행을 하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결제하고 포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사한 작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닌데 혹시 기회가 되면은 2016년 작품을 한번 보시고 차별화된 그런 기능이 좀 더 향상된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승철 교수입니다. 네, 또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조도 그렇고 지금 나온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의도적으로 옛날 과제를 카피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조사는 하지만 충분히 조사 완전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카피 그대로 복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 아이들 집어넣으면 그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점수를 평가할 때 약간 점수를 뭐 덜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제가 나쁘다, 좋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여기다 조언하면 난 이거 보고 이게 사실상 비슷한 과제여갖고 좀 그랬는데 조금 과제를 좀 변경시켜서 이렇게 갖다서 사실상 지금까지 다 우리가 캡스톤에 했던 것들 보면 평지 그냥 이렇게 판판한 길 움직이는 에서 뭐 뒤따라가는 거 그런 거 했었는데 조금 과제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있는 스마트 카트 이 정도 만들면 조금만 더 하면 골프장 같은 데다 팔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제 조언입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 시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 1조 발표를 맡은 임승혁입니다. 저희 조 주제는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이며 발표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 아이디어 제안, 기대 효과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음의 기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영상 자료를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은 대형마트 앞에서 흔히 보여지는 정체 현상입니다. 저희는 이 정체 현상의 이유를 주차장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과 같이 주차장 내부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중에 동선이 겹치게 되면서 정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주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차하는 차량을 기다리는 차량으로 인하여 뒤에 긴 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차하는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바로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주차하는 차량 역시도 한 번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차장의 실태에서 의미 없이 낭비되어지는 에너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2000cc 승용차가 약 10분의 공유전을 하는 경우 138cc의 연료가 소비가 되어지고, 국내 396개의 대형마트 하루 평균 주차장 방문 차량이 6,000대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차량이 주 1회 방문하는 경우 연간 총 1,800만 리터의 연료가 소모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부의 10분 기준의 자료를 인용하였을 경우이며, 아쿠아 파킹 및 IB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주차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연료가 의미 없이 낭비되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였을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가 약 41.1kg이 배출되며, 이를 정하기 위해 30년생 소나무가 6.2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또한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주행 및 공회전이 발생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는 주차 자리를 지정하고 차량을 효율적인 루트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내 혼잡도를 개선하여 공회전 감소로 인한 연료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할 때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번호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주차 공간에 위치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비어있는 주차 자리를 판단하고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매장 입구 근처 주차 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배정합니다. 배정받은 주차 자리를 향해 차량이 이동하기 시작하며 주차장 내 각 교차로 및 교차로 사이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바닥 신호등으로 차량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때 바닥 신호등은 파란불과 빨간불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가야 하는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자리에 차량이 도착하였을 때 주차 공간에 설치된 차단기를 내려줌으로 인하여 차량이 주차를 완료시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상한 시스템에 이용되어지는 장비들이며 각 장비가 얻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현재 이용되어지는 왼쪽의 주차 시스템에서 오른쪽에 주차 유도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출차 관리는 입출구의 접근 센서 및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하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주차 공간에 대한 시스템은 각 주차 공간마다 설치된 적외선 센서를 통해 차량의 유무를 정보를 받아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의 핵심인 유도 시스템은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바닥 신호등을 통해 출력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차단기까지 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에서 받은 정보는 중앙 컴퓨터로 송신되어 다시 각 출력 시스템으로 송출하며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주차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시키면서 연간 총 1,800만 리터의 연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효과로는 연간 차량 한 대가 약 30년생 소나무 11그루를 심는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설문조사와 같이 혼잡한 주차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혼잡한 주차장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 고객들을 붙잡아 결과적으로는 해당 매장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매장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고객 및 매장, 환경적인 측면 모두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더 확장시켜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교수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한 교수인데요. 나중에 그 최종 작품을 어떻게 시연을 할 계획이세요?
저희 작품을 일단 소형화 시켜서 간단한 책상 정도에 소형화 시켜서 그 이미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기 때문에 구비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중앙에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하던가 해서 코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없이 그 뭘 보여줄 거죠? 책상 만화캐에서 뭘 보여줄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RC카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제나 뭐 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 이런 주차장은 지금 설명 주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 그 자리가 몇 층에는 뭐 몇 개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최신의 주차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좀 최신의 주차장과 대비했을 때 그래도 이런 점은 우리가 더 새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존하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직접 방문해 봤을 때도 이제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빈자리가 있다만 정도만 나오지, 사실 그게 얼만큼 더 원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자리도 없고, 또 그 자리에 막상 갔을 때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어쨌든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미 앞선 차량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시 헤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직접 해줌으로써 더 보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기환 교수입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데, 이제 이게 그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 매장에 가까운 위치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손님에 따라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기는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게 있으면은 어떤 생각 해봐야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로 고민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입차하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 주차장의 경우 입차하면서 약간 왼쪽에 선택할 수 있는 패널을 설치해주면은 바로 이제 원하는 매장을 선택하였을 때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동되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6조 발표를 맡은 서원배입니다. 지금부터 풀프리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주제 선정, 시장 분석, 설계 목표, 제품 설계, 마무리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노인 10명 중 4명이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와 신체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겪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령화로 인한 보행보조기의 수요 및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신체 기능을 보다 더 보완시켜주기 위해 보행보조기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보행보조기는 워커, 지팡이, 클러치, 보행차 등이 있었고, 각각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단차, 경사로 이용의 어려움과 부피가 커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는 동력 보조로 사용자의 단차 및 경사로 이용에 도움을 주고 조립식 폴딩으로 휴대성을 증가시킨다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설계하기에 앞서 문제 정의는 보행차용 보조기의 휴대 편리성 증가와 단차 및 경사로에서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과, 요구 조건으로는 첫 번째, 주 사용자인 노인들에 맞춰 폴딩 및 모드 활성화가 간편하고 자동화여야 할 것, 두 번째, 폴딩 후 형태는 부피가 크지 않아야 하고 제품 자체의 무게를 최소화할 것, 마지막으로 상황에 적합한 모드 활성화를 위해 경사로 단차 구분을 위한 시스템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공학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제한 조건을 고려했는데 대표적으로 공학적 측면에서 보행자의 속도와 휴대성 방면으로 부피와 무게의 제한 등을 고려했습니다. 풀프리즈는 휴대성의 free, 기능성의 easy, 안전성의 safety를 종합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보행 보조기 제품입니다. 제품의 설계 디자인으로 평상시에는 위와 같은 형태로 보조를 하며 폴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모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울기 센서를 통해 경사로 모드와 단차 모드를 구분하며 두 번째는 감지 센서의 신호 종류에 따라 모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상태는 안전 모드로 압력 센서를 통해 보행기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첫 번째, 경사로 모드입니다. 경사로 모드는 기울기가 발생하면 센서가 경사도를 측정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 모터로 동력을 보조하거나 속도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경사로 모드에서는 DC 모터를 사용하며 동력을 보조하는데 DC 모터는 다음과 같은 선정 과정을 고려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선정 시 고려 조건은 토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으며 그 결과 최소 약 20 이상의 토크 값을 가진 모터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유있게 30 토크 값을 출력하는 다음과 같은 DC 모터를 선정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또한 전압과 출력에 맞게 고려했으며 다음과 같은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단차 모드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실제 쓰이는 단차 대응 바퀴인데 위 제품은 힘으로 밀어야 단차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더해 평소에 보조를 하는 동시에 단차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바퀴를 조절해 단차에 대응을 하도록 설계해봤습니다. 단차 모드의 메커니즘으로는 센서를 얻은 데이터를 통해 보조 바퀴의 높이를 조절하도록 설계해봤습니다. 이것은 메커니즘 코딩의 일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모터 선정 과정입니다. 토크를 고려하기 위해 암과 바퀴의 무게를 측정하여 모터를 선정을 했고 안전성을 위해 추후 하중까지 고려하여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 회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 계획으로 장애물과 차량 등 위험 요소 감지 및 알람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간격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기능, 또한 보행 속도의 패턴 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표입니다. 이상 캡스톤 디자인 6조 풀프리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걸 사용할 대상자, 노약자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걷는 사람을 대상인지 그 대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금 프로젝트의 포인트를 좀 명확히 하는데 좀 그걸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저런 걸 많이 쓰는데 바퀴가 클수록 더 편해요. 그런데 또 크면은 이제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바퀴가 작아야 되는데 이게 모순 관계죠. 이런 걸 어떻게 잘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나중에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교수님 계신가요? 네, 이규진 교수입니다. 그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모터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를 잡고 지금 만들게 되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마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붙일 것 같은데 그럼 배터리를 큰 걸 쓰게 되면 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의 사용 시간을 목표로 하고 만드는지 계획을 해놓은 게 있나요? 사용 시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사로 모드랑 단차 모드가 지금 두 가지 있는데 각각의 그 모드가 활성화될 때만 일단은 동력 보조를 사용할 때 그 시간을
네, 그때 모드를 활성화할 때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동력 보조 시간에 관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단차 모드랑 뭐 보조 모드일 때만 모터가 사용되고 그 이외 시간에는 모터는 꺼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우선은 그렇게 구상을 해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조 발표를 맡은 김영민입니다. Remote Experiment System using the Telepresence Robot REX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진행될 순서입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문, 여러가지 제한 조건, 각 개통도, 브레인스토밍 과정, 다음에는 저희가 그린 스케치와 실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빈 공터가 되었고 기술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회들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동반한 그 변화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냈고 저희는 그 중에서 텔레프레전시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텔레프레전스랑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한 감각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회의실을 열 수도 있고 홀로그램을 통해 멀리 있는 회의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는 기계공학도로서 이 기술을 로봇과 접목시켜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실제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용처도 굉장히 다양한데 전시나 박물관 등에서 쓰이기도 하고 병원에서 비대면 진찰을 하기도 하며 관광지나 강연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텔레프레전스 로봇들이 있을 건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 제품을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옴미랩스의 옴미 로봇입니다. 조작에서의 편의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으며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운전 지역의 지면 컨디션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이륜으로 제작되고 있는 전반적인 텔레프레전스 로봇의 공통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 기술, 우리가 쓴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 강연도 좋고 전시회도 좋은데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쓸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론 지는 저희의 문제 정의문 바로 이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텔레프레전스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보다 현장감 있고 생생한 실습을 가능하게 한다. 작년 이맘때 3학년 1학기를 시작한 저희는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그 안에는 실험 과목 또한 있었습니다. 그 결과 1학기에는 하루에 한 학기 모든 실험을 몰아서 하게 되었고 2학기에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실험 과정이나 참여 방식이 간소화될 수밖에 없었고 실험을 진행하는 조교님도 저희도 모두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통해 저희가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이제 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제한 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관적인 제한 조건은 높이, 폭, 무게에 대해 정하였고 실험을 하려면 로봇팔이 있어야 하니 간단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1m이면 로봇팔을 달고자 하였습니다. 음성 출력 스피커는 4W 이상, 실험 내부를 촬영한 HD 화질의 카메라, 회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원격 조작을 위한 와이파이 기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센서,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한 조건 다음으로 생각한 이 로봇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 목적 기능 개통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적 개통도는 접근성, 기능성,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5가지를 기준으로 목적 개통도를 작성하였고 집에 있는 학생이 실험 실습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기능 개통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과 개통도를 그리고 나서 형태학적 분석법을 통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거쳤고 이때 다양한 스케치도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스케치가 나왔고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스케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사륜으로 작동하며 전후방에 센서가 달려있고 머리에는 디스플레이, 왼팔은 실험 실습을 위한 로봇팔, 오른팔은 대상 지정을 위한 레이저 포인터를 달았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을 해보는 시나리오도 그려봤습니다. 기계공학 실험의 돌입진짜 실험을 예시로 사용하였는데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한 부분이 렉스를 사용하는 주류 파트입니다.
로봇팔을 이용해 노크를 하거나 실험을 진행하고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텔레프레전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구체화 쟁점입니다. 수행할 실험을 정확히 결정하고 필요한 로봇팔의 자유도, 그리퍼의 형태와 피로토크 형태를 결정해야 하며 이동 방법 및 조종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CAD와 CA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모델링 구체화 및 응력 해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입니다. 뭐 아주 좋고 시적절한 그 로봇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뭘 돌아다니는 걸 관찰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고 또 쓸모가 많은 로봇인 건 확실한데 이 실험을 아무래도 하려다 보면은 이게 그 손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손이 갖고 있는 그 덱스트로스한 그런 그 조작기 아주 미묘한 조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로봇이 어떤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그 액션을 취할 때 자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로봇이 그 아까 암을 달아가지고 어떤 조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갖고 있는 암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실험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조작이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4자유도 정도의 1m의 로봇팟을 만들어서 한 팔로 원하는 방향으로 로봇팔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까 설계도에서 보셨듯 2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로봇팟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직접 사람의 손처럼 조정하는 로봇팔을,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실험마다 필요한 센서나 그런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 팔에는 적외선 센서, 뭐 온도 측정 센서, 전류 측정 센서를 달아서 실험에 필요하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교수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로봇이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작동하는 거는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작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슬레이브를 작동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작동하는 마스터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로봇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손으로 수술 잘하는 사람이 로봇 수술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실험 장치를 돌아가면서 관찰하고 뭐 필요한 센서를 고르고 그런 종류의 좀 이렇게 손의 조작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대상으로 이 로봇을 제작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원 5조 회전식 스마트팜 발표를 맡은 박준호입니다. 발표 위 목차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는 에너지 절약형 기계 시스템입니다. 빠른 농촌 고령화 속도, 농가 인구의 높은 평균 연령과 낮은 수입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작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노동력과 높은 수확률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플랫폼을 선정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의 효과입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농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인 비료와 농약 등과 관련한 수확량을 기반으로 생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설계하여 키우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경쟁률을 높여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상용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상용화 사례로는 심스팜 여름딸기 정원과 도시형 수직 농장 상도역 메트로팜이 있습니다. 설계 구조입니다. 처음에 정한 규격 사이즈인 30cm 세제곱의 아크릴 외부 케이스 내부에
물레방아 유사한 형태로 식물 베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레방아가 회전할 때 식물의 베드는 바닥과 평행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물과 빛 공급은 천장에서 행해집니다. 스프링클러를 2개를 설치해서 한 개의 베드의 전체의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LED 램프의 위치는 임의의 베드 2개가 같은 평면에 존재할 때를 기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휠은 모터로 구동하며 양방향으로 구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센서는 내부의 벽 표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LED 램프 및 센서 선정입니다. 식물 재배용 LED로 형광등의 450나노미터와 특히 부족한 660나노미터 부근을 보강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색과 청색의 개별적 밝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식물 종류나 성장 시기별로 적절하게 맞춤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설계한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토양수분 감지 센서와 온습도 센서를 사용합니다. 온습도 센서의 경우 습도 흡착판의 양쪽 표면에는 전극이 부착된 얇은 판을 통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그 표면에 부착된 수분량에 의해 전극의 전도도에 따라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습도를 출력합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은 반도체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저항값이 변하는 소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값의 변화를 감지해 온도를 출력합니다. IoT 시스템 구축입니다. IoT를 활용한 스마트팜 플랫폼을 위해 위 그림과 같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팜 내부의 환경 데이터를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합니다. 아두이노 센서로부터 보내온 실시간 환경 데이터인 토양 수분 감지 센서,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의 값을 MySQL 워크벤치에 적재합니다. 이후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C샵을 이용하여 폼을 형성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남은 1학기 동안 3D 모델링 진행과 해서 각종 센서 코딩 및 IoT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는 1학기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제작, 회전 구동 테스트를 통해 완성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캡스톤 디자인 1 5조 스마트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 교수인데요. 그 가운데 그 회전하는 것을 왜 만들었어요? 그 회전하는 그 노력이나 비용을 그냥 그 고정식으로 LED를 더 달면은 다층으로 해서 LED를 더 달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네, 들리시나요? 저희가 굳이 회전식을 고집했던 이유는 교수님 말씀대로 고정식으로도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수 시스템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전식을 선택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든 기계가 자주 움직이면 고장이 나고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되고 하고 센서가 여러 군데 땅에 이제 습도 같은 게 센서들까지도 움직이면은 그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마모가 돼서 이렇게 고장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써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타당한 그 이유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하고 경제성도 좀 분석을 해서 그런 회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회전식을 할 경우 유선을 사용하는 토양 수분 센서의 경우 선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양방향 모터를 사용해서 일정 바퀴 이상이 돌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모터를 양쪽에 설치해서 교대로 구동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꼬였다가 풀어지기 때문에 선이 단선될 위험은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캡스톤 디자인 2조의 발표를 맡은 유경호입니다. 저희 주제는 트리플 S, Safe Subway 시스템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1학기에는 승하차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승강장 자동 안전 발판을 설계할 것입니다. 발표는 설계 배경, 주제 설명, 향후 계획,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5cm 미만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승강장의 약 80%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에서 10cm는 61%, 10cm 초과는 19%로 규정을 지킨 승강장은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틈에 끼이거나 발 또는 소지품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5년간 327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중에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안전발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발판은 설치 비용이 한 대당 약 1,500만 원으로 3개역만 설치해도 약 15억 6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됩니다. 또한 17년에는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발판과 열차가 충돌하여 열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빠짐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기존 제품의 문제였던 열차와의 충돌 위험성, 천문학적인 설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발판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설계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판의 길이는 130에서 230cm로 열차의 문보다는 크고 스크린 도어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발판의 작동 범위는 지하철 출입문마다 다른 틈새 간격에 따라 5cm 이상, 23cm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판의 최대 허용 수직 분포 하중은 500kg 이상이어야 하며 작동은 2초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고 마이너스 40도에서 70도 사이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설계 작품은 열차가 없을 때는 접혀 있다가 열차가 들어와서 정지했을 때 작동하여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의 초기 설계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를 NCS를 이용해 하중 500kN, 재료 구조 용광의 조건에서 해석했을 때 특정 부분에 많은 능력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설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중을 좀 더 분산시키고 빠짐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2개의 커버를 설치하였고, 교차 샤프트에서 토크 전달이 가능한 웜과 웜기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입문마다 다른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에 따라 아두이노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해당 출입문의 틈새 간격을 측정하여 펴지는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열차의 진행 방향에 맞게 충돌이나 파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저희 제품의 구동부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어는 컨트롤 박스에 들어있는 아두이노를 통해 진행되며, 웜기어가 장착된 암은 기어드 모터에 연결된 웜과 맞물려 필요한 각도만큼 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작동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 정지 시 좌측과 같이 스크린 도어가 열리기 전에 발판이 펴지고, 열차 출발 시 우측과 같이 스크린 도어가 닫힌 후에 발판이 접힙니다. 다음으로 제어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안전 발판은 아두이노와 2개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합니다. 먼저 발판의 앞부분에 장착되는 1번 센서는 열차와 발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여 발판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2번 센서는 역의 앞부분에 설치되어 열차의 위치를 감지하고 정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판의 작동 시기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메가에 기어드 모터와 적외선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력 센서인 로드셀 등을 추가로 연결하여 안전 문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설계를 바탕으로 NCS를 통한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석을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진행하고 시제품을 제작한 뒤 성능 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2학기에는 더 나아가 발판을 스크린 도어와 연동하거나 빠짐 사고 외에 다른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대현 교수인데 질문이 있어요. 재밌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발판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면 하중이 걸리니까 뭐 많게는 뭐 두세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 그러면은 뭐 200km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미끄러지는 거를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줄래? 어떻게 미끄러지는 걸 그러니까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줄래?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주 조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도 그 하중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발판의 끝부분에 전자석을 부착해서 차체에 전자석으로 부착되도록 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체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전자석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전자석을 빼고 그냥 발판이 작동을 했을 때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NCS를 통해서 가해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발표 자료에도 있듯이 지하철 그 규격에 보면 발판의 수직분포 최대 허용 하중이 500kg 이상입니다. 근데 NCS를 통해서 그거보다는 좀 크게 500kN으로 구조용광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응력이 분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최초 설계해서 최종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NCS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하중을 조금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판의 양 사이드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철제 와이어와 턴버클을 연결을 해서 하중을 조금 더 해결하려는 계획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둥이 딱 발판이 올라가면 옆으로 날아와서 딱 받쳐주는 건가요? 그런 식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최초에 그 설계했던 발판 자체에 양 끝부분에 기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와이어 길이는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발판에 이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철제 와이어에 하중이 좀 더 분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 교수인데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 1학기 때 제 중간 발표는 이렇게 개념 설계 정도로 하고 2학기 최종 발표할 때까지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CAE나 뭐 다양한 제 해석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한 뭐 이런 이론을 적용한 그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번 이제 최종 발표할 때까지 각 팀은 그렇게 그 해석이나 그 수학적인 그 풀이 이론을 적용하는 걸 좀 잘 그 신경을 써서 발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2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권민수입니다. 저희 조는 빌딩 내의 소수력 발전 장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아이디어의 선정 배경부터 메커니즘, 모델링,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기계공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킥보드 안전장치부터 정전기를 활용한 충전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모차 자동 정지장치, 빌딩 내 소수력 발전기, 태양열 패널 설착기 등 3가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필요성부터 실행성까지 4가지 조건의 가중치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결과 소수력 발전기를 최종적인 설계 아이디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선정 배경입니다. 아이디어의 선정 배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지속적인 문명의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오염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 발전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시설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국토가 작은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높은 실용성을 가지며 동시에 기존 시설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발전 시설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영토에 수많은 수의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빌딩 내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수도의 유체 에너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건물 내 하수도에서 유체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고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건물 내 지하의 하수도 간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그 후 소수력 발전을 통해 낮은 전력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 모듈과 최대한 가까운 지하시설의 전원이나 전력량에 따라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까지 설계 목표로 세웠습니다. 배관에 수차를 설치해 동력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전기 모터를 이용해 발전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를 사용해 전력을 제어할 예정입니다. 수차의 종류에는 기존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프란시스, 카플란, 펠톤 수차를 후보군으로 두고 설계를 고려했으며 하수도의 특성상 이물질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체의 흐름과 축이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펠톤 수차를 가장 적합한 동력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모터의 경우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생산 전력량을 추론하고 그에 따른 스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설계안을 간단히 모델링하며 설계를 구체화했으며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발전기를 배관의 한 부품으로 인식해 범용성을 넓힐 수 있는 엘보 배관, T 배관 또는 또 다른 부속 배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터를 통한 발전 메커니즘을 구체화함으로써 발전기 성능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선정부터 기본 설계를 시작해 부품 선정, 조건 계산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및 피드백까지 성능 평가를 통해 캡스톤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수록했으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환 교수입니다. 지금 이 하수관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수차를 펠턴 수차를 쓰는 게 선정했다고 하는데 일단 펠턴 수차를 쓰려면은 어느 정도 높은 수압이 유지가 돼서 그거를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수차를 돌려야 되는데 하수관 시스템에서 그렇게 높은 운동 에너지가 나오기 힘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펠턴 수차를 쓸 경우에는 그 오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하수를 콜렉트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타입의 수차 같은데 왜 펠턴 수차를 선정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조가 처음에 펠턴 수차를 동력원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다른 수차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에선 이물질이 흐른다는 특징에 주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수차는 유체의 흐름과 프로펠러가 직접적으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는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이랑 유체가 수직으로 이루어져서 이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펠턴 수차를 결정을 했는데 높은 그 수도 차이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해본 결과 10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높이로만 계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이 생산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전력 생산량에 대해서는 모터라든지 아니면 수차 모형을 개량하면서 그 원하는 타겟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물이 섞여 있으면은 제트를 만들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 제트가 수차를 통과하면서 또 이로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무튼 좀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는 선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계신 교수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지금 이제 발표는 다 완료된 상태고 혹시 학생들한테 따로 전달하실 말씀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기환 교수님 혹시 박한 교수님 두 분 중에 그 마지막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동일 교수가 다른 데에 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한마디 드리면은
그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분들 4년간의 그 기획과 교육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과목이자 마지막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수준을 낮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이루지 못할 너무 높은 수준을 세팅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세팅을 하고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때까지 배웠던 이론을 현실화해서 종합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뭐 주제 선정한 거나 설계나 이런 데서 그 수준에 좀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수준과 그 범위를 좀 조정을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학기 말에 해석을 해서 이론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그 과목을 이제 적용해 보는 그런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일단 발표 자료 준비하시고 그동안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느라고 학생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교수님들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상당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준 의견을 여러분이 한 거에 대한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한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는 그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서 작품을 더 개선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담당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것으로 발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캡스톤 조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1학년도 1학기 중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어떤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